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백만장자가 소녀를 바라보며 절박한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그녀를 돌려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소녀는 묘지 관리인의 딸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다가갑니다. 그녀가 여성의 피부를 만지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슬픔은 의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고급 병원 중환자실, 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정혜진, 40대의 아름다운 여성은 마치 잠든 공주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남편 김도윤 회장은 병상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50대 초반의 이 남자는 한국 최대 생명공학 기업 바이오진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무력한 한 남자에 불과했다. 혜진아, 제발 깨어나.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의식을 잃은 아내는 이틀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심장병 가족력도 없는 그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김서연이 들어왔다. 19살의 서연은 도윤과 혜진의 외동딸로 평소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을 잃지 않았지만 지금은 눈이 붓도록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의 뒤로는 남자친구 이준호가 따라 들어왔다. 20대 초반의 준호는 서울대 의대생으로 늘 보호자적인 태도로 서연을 대했다. 아빠, 조금 쉬세요. 제가 엄마 곁을 지킬게요. 서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네 엄마가 깨어날 때 내가 곁에 있어야 해. 회장님, 정말 쉬셔야 합니다. 이틀 동안 한숨도 안 주무셨잖아요. 준호가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제약회사 임원들과의 중요한 화상회의도 취소하고 오직 아내 곁에만 머물렀다. 그래, 잠시만.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 도윤이 병실을 나서자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요. 준호는 서연의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아, 서연아. 너의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분명 이겨내실 거야. 그러나 준호의 눈빛에는 서연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혜진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의사들의 진단 차트를 몰래 확인하기도 했다. 병원 지하 카페테리아에서 도윤은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병원 정원에 있는 한 어린 소녀였다. 소녀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낡은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도윤은 소녀가 병원 청소부의 딸임을 직감했다. 소녀는 흙이 묻은 손으로 들꽃 한 송이를 정성스레 보살피고 있었다. 도윤은 소녀의 행동에서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다. 다음 날 중환자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의사들은 혜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도윤은 절망 속에서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그때 그는 어제 본 소녀가 청소 카트를 밀며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소녀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안녕. 도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슬퍼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소녀는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도윤은 평소라면 이런 대화를 무시했겠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내 아내가 아프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이름은 민지예요. 아저씨 부인은 분명 나아질 거예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때로는 의사들도 모르는 일이 있어요. 민지는 신비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제 할머니는 무당이셨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도윤은 놀라 뛰어갔다. 의료진이 혜진의 침대로 몰려들었고 심전도는 위험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다. 서연은 병실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준호는 그녀를 꽉 안아주었다.
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필사적으로 아내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아무도 모르게 민지가 중환자실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집중하는 동안 민지는 조용히 혜진의 침대 맞은편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가만히 만졌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혜진의 손에서 미세한 온기를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생명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민지는 혜진의 목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맥박,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히 있었다. 그리고 혜진의 입술에는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남아있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분 살아계세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발 비켜주세요. 어린이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한 간호사가 민지를 발견하고 외쳤다. 하지만 이 아주머니는 살아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민지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의사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누가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당장 내보내세요. 민지는 저항했다. 정말이에요. 이분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보안 요원이 민지를 데리러 오고 있었다. 민지는 마지막 순간에 혜진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아주머니,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싸워보세요. 아저씨가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민지가 중환자실에서 끌려나가는 순간 기적처럼 심전도의 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너무 작은 변화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혜진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에서 민지는 도윤과 서연, 준호를 만났다. 저 아주머니는 살아있어요. 제가 봤어요. 도윤은 망연자실한 눈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니? 진짜예요. 아주머니 손이 따뜻하고 맥박도 있어요. 그냥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그만해. 더 이상 희망 고문은.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전 거짓말 안 해요. 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죽음과 가짜 죽음은 달라요. 이건 가짜예요. 준호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민지를 주시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민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저 믿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민지의 눈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다. 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람의 진심을 판단해온 그였다. 그리고 이 소녀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도울 수 있니? 도윤이 마침내 물었다. 민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제가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을지도 몰라요.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서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 아이는 그냥... 서연아, 도윤이 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지금 우리에겐 어떤 희망이라도 필요해.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민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런 미신적인 것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준호군,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지금 모든 과학이 내 아내를 살릴 수 없다고 들었어. 그러니 다른 방법이라도 시도해봐야지. 도윤은 민지의 작은 손을 잡았다. 어서 가자. 네가 도울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이끌었다. 서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준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소녀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민지는 도윤을 병원 지하로 이끌었다. 그곳은 오래된 설비실과 보일러실이 있는 구역이었다. 병원의 현대적인 상층 부와는 달리 지하는 마치 다른 시대에 멈춰 있는 듯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니? 도윤이 물었다. 제 비밀 장소예요. 민지가 오래된 문을 열며 대답했다. 안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민지가 모아둔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말린 허브, 돌멩이, 작은 병에 담긴 액체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할머니는 무당이셨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현대의학과 전통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고 하셨죠.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래서 내 아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니? 민지는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이건 할머니가 만드신 특별한 약초 혼합물이에요.
아주머니가 겪고 계신 건 보통 혼수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니? 제가 아주머니 손을 만졌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가사 상태와 비슷해요. 몸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여전히 몸 안에 있는 상태. 도윤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건 미신이야. 내 안에는 과학적 치료가 필요해. 아저씨, 의사들도 답을 모르잖아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런 상태는 독특한 약물이나 독에 의해 유발될 수 있대요. 몸의 모든 기능을 거의 멈추게 하지만 완전히 멈추진 않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독?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약초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아주머니의 코 아래에 발라주고 특별한 물로 씻어내야 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아내를 위해 최고의 의사들이 동원됐지만 아무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 어린 소녀의 독특한 방법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조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도윤이 마침내 결심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먼저 특별한 물이 필요해요. 병원 뒤 정원에 있는 오래된 우물물이요. 할머니가 그곳의 물은 치유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숨겨진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병원이 현대화되기 전부터 있던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민지는 작은 양동이를 내려 물을 퍼올렸다. 이제 중환자실로 돌아가요. 하지만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도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회장이야. 내 아내에게 접근하는 건 문제없어. 그들이 중환자실로 향하는 동안 병원 카페에서는 서연과 준호가 앉아 있었다. 아빠가 정말 그 이상한 아이를 믿는 것 같아.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커피를 마시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이 절망적이신 거야. 이해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미신이라도 믿게 되지. 하지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엄마가 독을 먹었다고? 말도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진정해. 그냥 아이의 상상일 뿐이야. 네 어머니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쓰러지신 거야. 넌 의대생이잖아. 정말 엄마가 독을 먹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지?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물론 없어. 그런 특별한 독이 어디 있겠어? 사람을 죽게 하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뜨리는 독이라니.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엄마가 쓰러지기 전날 내가 엄마에게 새로운 차를 대접했어. 네가 추천한 그 허브차. 준호가 갑자기 서연의 말을 자르며 일어섰다. 우리도 중환자실로 가자. 네 아버지가 그 아이랑 뭘 하는지 봐야 해. 중환자실 앞에서 도윤과 민지는 의료진을 설득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건 의학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처치입니다. 주치의가 강력히 반대했다. 내 책임에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어린아이가 환자에게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시만 할 겁니다. 도윤이 타협안을 제시했다. 길고 긴 논쟁 끝에 의료진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도윤은 법적 책임을 지는 서류에 서명했고 의사 한 명이 감독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혜진의 병상 옆에서 민지는 도윤에게 지시했다. 먼저 이 약초 혼합물을 아주머니 코 아래에 발라주세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녹색 페이스트를 혜진의 인중에 바르기 시작했다. 강한 허브 향이 병실에 퍼졌다. 이제 물을 준비해주세요. 민지가 말했다. 그때 서연과 준호가 병실에 들어왔다. 아빠,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민지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도윤은 물그릇을 들고 있었다. 서연아, 나를 믿어줘.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 서연이 말하려는 순간 준호가 갑자기 물그릇을 쳐서 엎질렀다. 이런 미신적인 행동으로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순 없습니다.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다. 민지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됐다. 준호의 행동이 단순한 과학적 우려 이상의 것처럼 보였다. 물을 더 가져올게요. 민지가 말했다. 안 돼. 준호가 소리쳤다. 이 어린애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회장님,
제가 의대생으로서 경고합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도윤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준호를 신뢰했다. 서연의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똑똑한 의대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민지의 순수한 확신과 준호의 과도한 반응 사이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다.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거지? 도윤이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그저 환자의 안전이 우려돼서요. 그럼 이런 제안은 어때? 도윤이 말했다. 이 약초 혼합물이 유해한지 먼저 검사해보자. 그리고 그 우물물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은 과학적 치료에 집중해야. 민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무슨 말이니? 도윤이 물었다. 민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오빠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여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눈빛. 준호는 화를 내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아이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서연이 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준호야, 네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병실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인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보시길 원합니다. 도윤은 망설였다. 그는 혜진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과일 수도 있었다. 내가 다녀올게. 도윤이 말했다. 서연아, 내 어머니 곁을 지켜줘. 도윤이 나간 후 병실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준호는 창문 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민지는 조용히 혜진을 관찰하고 있었다. 준호야,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긴장해 있어? 엄마가 쓰러진 이후로 계속 불안해 보여.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널 걱정해서 그래. 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워. 민지는 조용히 혜진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아주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놀랍게도 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너무 작은 움직임이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민지는 보았다. 움직였어요. 민지가 외쳤다. 서연과 준호가 동시에 혜진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물었다. 아주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제가 봤어요. 준호가 서둘러 앞으로 나왔다. 그냥 내 상상이야. 환자의 상태는 변함없어. 하지만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민지는 혜진의 얼굴을 가리켰다. 보세요. 아주머니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정말로 혜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병실을 나가려고 했다. 의사를 불러올게. 잠깐만요. 민지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왜 도망가려고 해요? 뭔가 숨기는 거 있죠? 그 순간 도윤이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 도윤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내 아내의 몸에서 특이한 물질이 발견됐어. 의사들도 처음 보는 종류의 신경 억제제라고 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고정됐다. 누군가가 내 아내에게 독을 투여했다는 거야. 도윤이 말을 이었다.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준호는 문 쪽으로 한 발짝 물러났다. 도윤의 날카로운 눈이 준호를 향했다. 준호군, 자네가 의대생이니까 물어보겠네. 이런 종류의 신경 억제제에 대해 알고 있나?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저는 모릅니다.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다. 봐요. 아주머니가 또 움직이셨어요. 모두가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의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마침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물. 민지가 급하게 말했다. 지금 우물물이 필요해요. 아주머니가 깨어나려고 하세요. 도윤은 망설임 없이 행동했다. 내가 물을 가져올게. 아빠. 서연이 외쳤다. 정말 이 어린애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도윤은 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어머니가 독살 시도의 희생자라는 증거가 있어.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볼 때야.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우물물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전문적인 해독제가 필요할 겁니다.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치유력으로 알려진 물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물에는 특별한 미네랄이 있대요.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병실을 나섰다. 그는 병원 뒤뜰로 달려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여기 있다.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물을 아주머니의 이마와 목에 바르세요. 그리고 조금은 입술에도 발라주세요. 서연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을 적신 손수건으로 아내의 이마를 닦았다. 그런 다음 목을 닦고 마지막으로 입술에 조금의 물을 발랐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윤이 물었다. 민지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요. 혜진아, 도윤이 외쳤다. 내 말 들려? 혜진아, 돌아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병실은 정적에 빠졌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혜진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손가락이 조금씩 꿈틀거렸다. 화이트 오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혜진의 목소리였다. 혜진아, 도윤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서연도 앞으로 달려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의료진이 경보음을 듣고 병실로 달려왔다. 그들은 혜진이 의식을 되찾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주치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민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다. 의사들은 즉시 혜진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회장님 부인께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건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복되는 건 도윤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 덕분이야. 그녀가 내 아내를 구했어. 혜진은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는 힘겹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윤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넌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어. 의사들은 네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했지. 하지만 이 작은 천사가 널 구했어. 혜진은 민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어린이. 서연은 어머니를 껴안고 흐느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준호는 여전히 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어디 가는 거지, 준호 군?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준호는 멈춰 섰다. 저 가족 시간을 드리려고요. 서연이와 회장님께서 부인과 함께 하셔야.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내 아내의 혈액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어. 자네도 함께 있어줬으면 해.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경찰이요? 하지만 그건 불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인께서 깨어나셨으니.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오빠가 뭔가 알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서연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야, 무슨 말이야? 넌 설마. 준호는 갑자기 자세를 바꿨다. 이건 오해예요. 내가 왜 회장님 부인에게 해를 끼치겠어요? 그때 혜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차. 모두의 시선이 혜진에게 향했다. 무슨 차, 여보? 도윤이 물었다. 서연이가 준차미 마신 후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준호가 준 허브차였어요. 건강에 좋다고. 도윤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다. 그는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 당장.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은 출구를 찾아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러다 갑자기 결심한 듯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단지 서연이를 위해서였어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뭐라고? 서연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 있어.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잖아. 내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았고 항상 의심했어. 도윤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 독살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급하게 말했다. 그냥 일시적으로 아프게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약은 그냥 혼수 상태를 유발하는 거였어요. 영구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네가 의대생으로서 그런 약물을 어떻게 구했지? 도윤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연구실에서 새로운 마취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를 가져와서. 서연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널 믿었어. 준호는 필사적으로 서연에게 손을 뻗었다. 서연아, 이해해줘. 난 그저 우리가 함께 있길 원했어.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 사이를 방해했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는 항상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았고. 그만! 도윤이 소리쳤다. 내 아내를 해치려 한 이유가 그것뿐이란 말인가? 준호는 어깨를 움츠렸다. 회장님, 전 그저 서연이가 상속받을 재산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의 어머니가 항상 우리를 방해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넌 내 사랑을 이용한 거야? 우리의 관계가 다 거짓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널 정말 사랑해. 그냥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오빠의 마음에는 어둠이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병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김준호 씨입니까?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연구실에서 신경억제제를 훔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다. 준호는 저항하지 않고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경찰이 준호를 데리고 나간 후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이제 괜찮아. 넌 안전해. 혜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작은 천사에게도 고마워. 민지는 쑥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네가 내 아내의 목숨을 구했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거예요. 서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준호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엄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이 일에. 혜진은 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아,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가 그 차를 드렸어요. 준호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딸의 어깨를 감쌌다. 준호가 널 이용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민지는 조용히 가족의 화해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슬그머니 병실을 나서려 했다. 어디 가니? 도윤이 물었다. 이제 저는 갈게요. 가족끼리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민지가 대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넌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네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내 아내는 없었을 거야. 혜진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네 아버지도 함께.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병원 청소부시고. 도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넌 우리 가족을 구했어.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을 돌볼 차례야.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내 여동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난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 민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 밖에서는 의사들이 혜진의 놀라운 회복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혜진의 혈액 샘플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어쩌면 민지가 사용한 약초와 우물물에 특별한 성분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며칠 후 혜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도윤은 민지의 아버지 박성민 씨를 만났다. 성민 씨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도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결국 딸의 행복을 위해 수락했다. 제 딸이 특별한 아이라는 건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 씨가 말했다. 장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민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하지만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딸은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며 민지와 특별한 자매애를 형성해 갔다. 혜진은 매일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고 도윤은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달았다. 준호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가족의 지지 속에 치유되어 갔다. 민지는 여전히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조용히 간직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김도윤 회장의 저택에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 달 후 김도윤의 저택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예전에 차갑고 형식적인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혜진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고 민지와 그녀의 아버지 성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성민은 처음에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그에게 부자의 자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윤은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을 제안했다. 바로 도윤이 소유한 여러 건물과 사업장의 시설관리 책임자로 일하는 것이었다. 성민의 실무 경험과 성실함은 그 자리에 완벽하게 맞았다. 성민 씨, 이번 주 보고서 준비됐나요? 도윤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물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모든 시설의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성민 씨, 이제 회사에서가 아니라 집에서는 편하게 형식을 버리죠.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성민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혜진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민지는 학교 가방을 메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이제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따뜻한 성격은 곧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다. 오늘 학교에서 특별 수업이 있어요. 전통 약초에 대해 배운대요. 민지가 신나게 말했다. 혜진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 내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나누면 좋겠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특별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조용히 식탁에 합류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고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연아, 오늘 기분이 어때? 혜진이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서연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아직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도윤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오늘 상담사 선생님과의 약속 잊지 않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 준호의 사건 이후 서연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준호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민지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언니, 오늘 방과 후에 같이 공원에 갈래요? 제가 특별한 장소를 보여드릴게요. 서연의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다. 그래, 좋아. 민지는 서연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는 서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향했다. 도윤은 회사로, 서연은 대학교로, 민지는 학교로, 성민은 시설 관리 업무로, 그리고 혜진은 자선단체 일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혜진은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민지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혜진이 말했다. 문이 열리고 놀랍게도 준호의 어머니 이미경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다. 김혜진 여사님.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혜진은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앉으세요, 이미경 씨. 미경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경 씨, 당신이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미경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아직도 준호가 자신에게 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슬픔을 보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먼저 느껴졌다. 준호는 어떻게 지내나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강박관념과 현실 왜곡을 겪고 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는 항상 달랐어요. 너무 똑똑하고 때로는 너무 집착적이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서연이가 그의 첫 진정한 애정의 대상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그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미경이 말했다. 저는 단지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준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계획대로라면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또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져다 주었다. 민지와 성민을 만나게 해주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미경 씨, 혜진이 마침내 말했다. 저는 준호를 미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한 일은 용납할 수 없지만 미움은 제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저는 그저 그가 올바른 치료를 받고 변화하길 바랍니다. 미경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너그러움에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이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미경의 표정이 더욱 슬퍼졌다. 아직 준호를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준호는 매일 그녀를 기다려요. 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도 많은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냥 언젠가 서연이가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준호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화를 마친 후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서연에게 준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수도 있었다. 한편 서연과 민지는 약속대로 방과 후 공원에서 만났다. 민지는 서연을 공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조용한 연못이 있었다. 여기가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특별한 장소야.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데려오셨던 곳이에요. 이 연못의 물은 특별한 기운이 있대요. 서연은 고요한 연못을 바라보았다. 수면 위로 떨어지는 햇빛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 서연이 말했다. 민지는 서연 옆에 앉았다. 언니 아직도 많이 슬퍼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냥 혼란스러워. 어떻게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민지는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엄마에게 그 차를 줬어. 준호가 시키는 대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니의 엄마는 괜찮으시잖아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서연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어린 소녀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지야. 네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민지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 오늘 상담사 선생님께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렸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무슨 결정이요? 의대를 그만두기로 했어. 사실 난 의학을 정말 좋아한 적이 없어. 그냥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야. 민지는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언니는 뭘 하고 싶어요? 서연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술을 공부하고 싶어.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 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그럼 이제 그림 그리는 걸 배울 거예요. 민지가 신나게 물었다. 서연은 웃음을 지었다. 아직 아빠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곧 이야기할 거야. 아빠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돼. 민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이해하실 거예요. 아저씨는 언니를 정말 사랑하시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항상 옳은 것 같아.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연못께 앉아 있었다. 햇살이 점점 기울고 저녁의 그림자가 공원을 덮기 시작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서연이 말했다. 민지는 일어서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요. 서연은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믿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나섰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다. 식탁에는 성민이 직접 준비한 전통 한식이 가득했다. 와, 정말 맛있겠다. 도윤이 감탄했다. 성민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성민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많이 배웠습니다. 민지를 위해 요리하는 법을 익혔죠. 혜진은 따뜻한 시선으로 성민을 바라보았다.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도윤은 회사 소식을, 혜진은 재단 활동을, 민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빠,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도윤은 포크를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니, 서연아? 도윤이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빠, 엄마, 저는 의대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니?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도윤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의대에 간 거였어요. 혜진은 딸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넌 무엇을 하고 싶은데? 저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술? 그건 취미로 하면 되지. 왜 전공으로 바꾸려고 하니? 의사가 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아빠, 서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저는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원해요. 최근에 일들로 깨달았어요. 인생은 너무 짧고 소중해요. 매일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도윤은 민지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도윤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준호는 저를 이용했고 저는 그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이제는 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항상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그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다. 물질적 성공보다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다, 서연아.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네가 정말 원한다면 미술을 공부하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아빠? 반대하지 않으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후 나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단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혜진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요. 도윤은 쑥스럽게 웃었다. 다 이 작은 천사 덕분이지. 그는 민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응을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줄 줄은 몰랐다. 그럼 언제부터 전공을 바꿀 계획이니? 혜진이 물었다. 다음 학기부터요. 이미 미술대학에 편입 원서를 넣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 우리에게 말하기도 전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빠, 혹시 반대하실까봐. 하지만 합격하면 그때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넌 정말 결심이 확고하구나. 그래, 좋아. 내 선택을 응원할게.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계속되었다. 서연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했고 가족들은 그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식사 후 혜진은 서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아, 오늘 준호 어머니가 찾아왔었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 어머니요? 왜요? 사과하러 오셨어, 아들 대신에. 혜진이 말했다. 정말 마음이 아프시더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준호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준호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저는 아직 준호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혜진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당연하지. 무리할 필요 없어.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가져도 돼. 엄마, 준호가 한 일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용서는 쉽지 않아. 하지만 미움을 계속 간직하는 것도 내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이야. 그래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일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지 않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힘들어요. 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 페이스대로 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에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는 요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아저씨,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민지가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알아. 하지만 난 내랑 함께 가고 싶어. 차 안에서 도윤은 민지에게 물었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들 친절해요. 처음에는 제가 전학생이라 어색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선생님들은 수업은 재미있어. 대부분 재밌어요. 특히 과학 시간이 좋아요. 선생님이 식물의 치유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과 비슷했어요. 도윤은 궁금해졌다. 네 할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그분이 어떻게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하네.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무당이셨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로도 일하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현대의학과 전통 지식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도윤은 감탄했다. 그래서 네가 혜진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저에게 생명의 기운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요. 정말 특별한 능력이구나, 도윤이 말했다. 할머니는 이게 축복이자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요.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가 혜진을 구한 경험 후 그의 세계관은 크게 흔들렸다. 민지야,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민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학교에 도착한 후 도윤은 민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방과 후에 데리러 올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학교로 들어갔다. 도윤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회사로 향하는 길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확인을 하자 병원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다. 김도윤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서울대학병원 연구팀의 박정우 박사입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회장님 부인의 혈액 샘플에서 발견된 물질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더 정밀한 분석을 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긴장되었다. 어떤 결과입니까? 그 물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합성신경 억제제입니다. 놀랍게도 이 물질은 죽음을 완벽하게 모방하면서도 뇌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죠.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쉽게 말해서 이 물질은 사람을 가사 상태로 만듭니다. 겉으로는 사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억제된 상태로 생존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 회장님 부인의 회복에 사용된 그 약초와 물이 이 물질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데 놀랍도록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그 약초 혼합물과 우물물에는 특별한 미네랄과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조합인데 이 특정 독소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로 작용했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민지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지식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박사가 계속했다. 물론 회장님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요. 이 발견은 의학계에 큰 공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박사님, 논문을 쓰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약초와 우물물을 발견한 소녀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은 어떻습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통화를 마친 후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점점 더 민지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저녁 박정우 박사는 도윤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40대 중반의 진지한 표정을 한 남자였다. 민지야, 이분은 박정우 박사님이야. 네가 사용한 약초와 우물물에 대해 연구하신 분이셔. 도윤이 소개했다. 민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지야. 네가 사용한 약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특별한 약초들을 모으고 연구하셨어요. 그 약초들을 어디서 구했니? 박사가 물었다. 대부분은 산에서 직접 채집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떤 식물이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은 왜 그 물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니? 민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 우물은 수백 년 된 것이에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물은 특별한 미네랄이 풍부하고 예로부터 치유력으로 알려져 있대요. 할머니는 제게 물의 기운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사는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흥미롭구나.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식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야. 혜진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박사님, 민지의 할머니는 무당이면서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대요. 두세 개의 지식을 모두 가지고 계셨던 거죠. 박사는 감탄했다. 그건 정말 특별한 조합이네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이라.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말했다. 진정한 치유는 몸과 마음, 영혼 모두를 돌봐야 한다고. 약만으로는 부족하대요. 박사는 민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민지야, 너의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우리 연구팀과 함께 일해볼 생각 있니? 물론 학교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요? 저는 그냥 할머니한테 배운 거 실천한 것뿐인데. 도윤이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 지식은 특별해, 민지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민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그렇게 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릴게요. 박사의 눈이 반짝였다. 고맙구나. 이건 의학계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작이 될 거야. 3개월 후 윤봉영 치유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윤봉영은 민지의 할머니 이름으로 그녀의 지혜와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센터의 이름으로 선택되었다. 센터는 서울 외곽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지어졌으며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전통적인 치유 공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다. 개관식에는 의료계, 정치계, 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모두가 이 혁신적인 치유센터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박정우 박사의 연구팀이 발표한 생명의 물약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늘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윤이 개회사를 시작했다. 윤복영 치유센터는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몸과 마음, 영혼의 전체적인 치유를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이 센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한 어린 소녀의 지혜와 용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제 옆에 있는 민지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향했다. 13살의 민지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병원 청소부의 딸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녀로 알려지게 되었다. 민지의 할머니 윤복영 여사는 무당이자 간호사로 전통 지혜와 현대의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유산은 이제 이 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혜진이 말을 이었다. 박정우 박사가 단상에 올랐다. 저는 과학자로서 처음에는 민지의 지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녀의 할머니가 남긴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물약 연구는 이미 여러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개관식 후 참석자들은 센터 투어에 참여했다. 현대적인 연구실, 전통 약초 정원, 명상실, 그리고 다양한 치료실을 둘러보며 모두가 감탄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윤복영 약초원이었다. 이곳은 민지가 직접 설계하고 가꾸는 공간으로 할머니에게서 배운 다양한 약초들이 심어져 있었다. 민지는 방문객들에게 각 식물의 특성과 치유력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했다. 이 식물은 생명의 숨결이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잎에서 추출한 성분은 심장을 강화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의사들은 그녀의 지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약초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서연은 센터의 한 벽면을 자신의 작품으로 장식했다. 치유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대형 벽화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그린 것으로 그녀의 가족이 경험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서연 씨의 작품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미술 평론가가 말했다. 특히 이 어린 소녀 캐릭터의 표현이 놀랍네요. 마치 빛 자체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제 여동생 민지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센터의 옥상 정원에 모였다.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혜진이 말했다. 윤복영 할머니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은 항상 자신의 지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네요. 민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도윤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윤복영 여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우리는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다음 날 센터는 첫 환자들을 맞이했다. 대부분은 난치병 환자들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생명의 물약과 전통치유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민지는 방과 후에 센터에 와서 박정우 박사의 연구팀을 도왔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식을 나누며 특히 약초의 조합과 사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민지야, 이 환자는 어떤 약초가 좋을까? 박사가 물었다. 민지는 환자의 차트를 살펴보았다. 이 증상은 할머니가 영혼의 피로라고 부르셨어요. 신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달빛, 연곶과 산의 숨결 약초를 함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초들의 현대의학적 이름은 뭐지? 달빛 연곶은 학명으로 루나리아 에쿠아티카예요. 그리고 산의 숨결은 몬타눔 스피리투스라고 해요. 민지가 대답했다.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가 이런 전문 지식까지 알고 있다니 대단하구나.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항상 두 가지 이름을 모두 가르쳐 주셨어요. 전통적인 이름과 과학적인 이름 모두요. 한편 서연은 센터에서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는 환자들이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도록 도왔다. 예술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서연이 환자들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손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언어보다 색과 형태로 더 잘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어린 환자가 그린 그림이 특히 서연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불빛이었다. 이건 뭐니?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희망이요. 아이가 대답했다. 엄마가 아프지만 이곳에 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희망은 중요해. 그리고 내 희망은 아름다워.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준호를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준호가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청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어제 센터 개관식 소식을 들었어. 준호가 말했다. 정말 대단해 보였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어. 특히 민지가,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 그 생명의 물약에 대한 연구도 들었어. 정말 놀라운 발견이야. 서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래, 민지의 할머니가 가르쳐준 지식 덕분이야.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사용한 그 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 아이러니를 매일 생각해. 내가 저지른 끔찍한 일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이어졌다는 게. 하지만 그렇다고 내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물론이지. 서연이 동의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경험에서 뭔가 좋은 것이 나왔다는 사실은 위안이 돼.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어떻게 지내? 미술은?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아.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이번 주에 첫 전시회를 열 예정이야. 축하해. 꼭 보러 갈게. 물론 네가 괜찮다면.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움보다는 이제 연민이 더 컸다. 그래, 와도 좋아.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난 정말 변하고 있어.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중요해. 우리 모두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야. 그들은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다. 서연은 준호에게 자신의 작품과 센터에서의 예술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는 자신의 심리학 공부와 봉사활동에 대해 말했다. 헤어질 때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다시 한번 미안해, 서연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해. 과거에 묶여있을 수는 없으니까.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가 현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민지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준호를 만났어.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좋았어. 그는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 민지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언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서연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우리 작은 천사. 네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정말 축복이야. 두 자매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따뜻한 빛을 들이우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1년 후 윤봉영 치유센터는 국내외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생명의 물리학 연구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특히 깊은 혼수 상태 환자들의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민지는 이제 14살이 되었지만 그녀의 지혜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정규학교 교육과 함께 박정우 박사의 지도 아래 약초학과 전통의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또한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발전하여 이제는 환자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서연은 유명한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녀의 치유의 여정 시리즈는 국내외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센터의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예술을 통해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혜진은 재단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확장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전통 지식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주제로 간견을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전통 치유사들과 현대 의사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도유는 기업의 많은 부분을 다른 임원들에게 위임하고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재단과 센터 활동에 투자했다. 그는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성민은 센터의 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모든 공간이 치유에 최적화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특히 약초 정원을 확장하고 전통적인 치유 공간을 현대적 시설과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날 아침, 가족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혜진이 말했다. 센터 설립 1주년이자 우리 가족이 함께한 지 1년 반이 되는 날이에요. 도유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흘렀네. 그동안 우리 모두 많이 성장했어. 특히 민지가 많이 컸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겠네. 민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저는 여전히 배울 게 많아요. 할머니의 지식은 정말 깊고 넓거든요. 오늘 저녁에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혜진이 말했다. 1주년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민지의 새 책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민지의 첫 번째 책, 할머니의 지혜, 전통 약초의 현대적 활용은 그녀가 할머니에게서 배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었다. 박정우 박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명했다. 정말 자랑스러워, 민지야. 성민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각자의 일상으로 향했다. 민지는 서연과 함께 센터로 향했다. 오늘은 학교 대신 센터에서 특별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 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환자들과 직원들이 민지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센터의 마스코트이자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민지야, 오늘 새 환자가 왔어. 박정우 박사가 다가와 말했다. 매우 특별한 케이스야. 내 도움이 필요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환자인가요? 젊은 여성인데 2년 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있어. 모든 검사에서 뇌 활동이 감지되지만 깨어날 기미가 전혀 없어. 가족들이 우리 센터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왔어. 민지는 박사를 따라 특별 치료실로 향했다. 병실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부모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민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여자의 어머니가 의아해했다. 박사가 설명했다. 민지는 우리 센터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녀의 특별한 통찰력이 많은 환자들을 도왔어요. 민지는 침대로 다가가 환자를 관찰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언님 특별해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는 깊은 곳에 갇혀 있어요. 마치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여자의 아버지가 물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영혼의 미로와 비슷해요. 몸은 여기 있지만 의식은 다른 차원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민지가 설명했다.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달라요. 박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떤 치료가 좋을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3가지 약초의 조합이 필요해요. 달빛 연곶, 영혼의 메아리, 그리고 시간의 물결이요. 그리고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특별한 의식이에요. 길 잃은 영혼을 인도하는 의식이죠. 여자의 부모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박사는 민지를 신뢰했다. 좋아, 필요한 준비를 하자. 그날 저녁 센터의 특별 치료실은 민지의 지시에 따라 준비되었다. 3가지 약초를 혼합한 특별한 차가 준비되었고 방은 특별한 향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전통 무당의 의상을 입었다. 그녀는 작은 북을 들고 환자의 침대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여자의 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었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민지를 믿어보세요. 그 아이는 특별해요. 민지는 리듬감 있게 북을 치며 할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계를 향한 부름과 같았다. 길 잃은 영혼아 돌아오라. 빛의 세계로 돌아오라. 어둠의 미로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오라.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맑고 강력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매료되었다. 의식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민지는 지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북을 쳤다. 마침내 그녀는 준비된 차를 환자의 입술에 조금씩 발라주었다. 언니,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환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이 열렸다. 은주야. 여자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환자, 은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숨을 멈췄다. 박사는 즉시 은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군요.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고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지쳐 보였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언니의 영혼이 돌아왔어요. 이제 천천히 회복될 거예요. 은주의 부모는 민지에게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우리 딸을 다시 살려냈어. 센터의 1주년 기념 행사는 은주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더욱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민지의 책 출간과 함께 이 놀라운 성과를 축하했다. 오늘 우리는 2가지 기적을 축하합니다. 도윤이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센터의 1주년과 오늘 일어난 놀라운 치유의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 어린 소녀의 특별한 지혜와 용기 덕분입니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1년 반 전 저는 거의 세상을 떠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라는 작은 천사가 저를 구해 주었죠.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또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최신 작품을 공개했다. 그것은 영혼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은주의 치유 과정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영혼의 여정을 그린 것이었다. 예술은 우리의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기적은 제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정우 박사는 민지의 책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 책은 단순한 약초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잊혀가는 전통 지식의 보물창고이자 현대의학의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민지가 단상에 올랐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민지가 수줍게 말했다. 그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나눌 때 그 가치가 빛난다고.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센터의 옥상 정원에 모였다. 그들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 반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혜진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네요. 제가 거의 세상을 떠날 뻔한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서연은 민지를 안고 있었다. 네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건 정말 축복이야, 민지야. 민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행복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성민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네 어머니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들은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저 별이 할머니 같아요. 민지가 속삭였다.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함께 극복한 어려움으로 단단히 묶인 가족이었다. 밤하늘 아래 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지의 특별한 능력과 지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잊혀가는 전통 지식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연은 자신의 예술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도윤과 혜진은
재단과 센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성민은 항상 그들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생명의 기적, 치유의 여정,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